자국민 교육이나 잘 시키세요. 몇 달 전 캄보디아가 한국에게 한 말이죠.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는 협박까지 서슴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 나라가 애타게 찾는 곳이 있습니다. 자신들의 든든한 방패막 중국? 아닙니다. 세계 최강대국 미국? 아닙니다.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비공식 채널로 은밀히 서한을 보내고 무기 구매 의사까지 타진했습니다. 왜일까요? 한국을 조롱하던 그들은 왜 지금 땅을 치며 후회한다는 걸까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가볍게 한번 눌러주시면 저 감동 이야기 서은비에게 정말 따뜻한 격려가 됩니다. 지금 어디에서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지 아래 댓글에 나눠주세요. 국민 교육이나 잘 시키세요. 모자라서 당한 거 아닙니까? 몇 달 전 캄보디아가 외쳤던 이 황당무계한 발언. 그 당시 우리는 모두 귀를 의심했죠. 스캠 범죄의 서막이었던 그 사건. 그 발언은 지금 더 큰 폭탄이 되어 캄보디아 스스로에게 향했습니다. 저는 마이클 앤더슨입니다. 영국 공군에서 22년간 복무했고 지금은 국제안보 분석가로 일하고 있죠. 나토 협력군 분석부에서 동남아시아 군사 협력 프로젝트를 담당했습니다. 냉정하게 팩트만 보는 게 제 일이었어요. 그런데 몇 달 전 그 사건은 제 시선을 완전히 바꿔놓았죠. 봄이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수십 명이 납치됐어요. 스캠 조직에 끌려가 감금당한 겁니다. 가족들은 울부짖었고 한국 온라인은 폭발했죠. 군사작전도 불사하라. 범죄 조직 소탕해야 한다. 여론은 격앙됐습니다. 당연한 반응이었죠. 자국민이 납치당했는데 가만히 있을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소식이 외신으로 나가면서 이상하게 왜곡됐어요. 한국, 캄보디아의 무력 공격 가능성 경고. 한반도 긴장, 동남아로 확산 우려. 제목만 보면 한국이 전쟁이라도 선포한 것처럼 들렸습니다. 실제로는 국민을 구하겠다는 절박함이었는데 말이죠. 캄보디아 정부의 반응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기자회견장에 선 공보부 대변인은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이 우리를 위협한다고요? 말도 안 됩니다. 우리 국민이 뭘 잘못했습니까? 한국 국민들이 범죄에 휘말린 건 스스로 조심하지 않아서죠. 그리고 결정타가 날아왔습니다. 국민 교육이나 잘 시키세요. 모자라서 당한 거 아닙니까? 저는 그 영상을 3번이나 돌려봤습니다. 정말 저렇게 말했나 싶어서요. 피해자 가족들이 절규하는 상황에서 한 나라의 정부 대변인이 공개적으로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사과는커녕 조롱이었죠. 캄보디아 온라인은 더 심했습니다. 한국을 향한 비난이 쏟아졌어요. 한국은 약소국 괴롭히는 걸 즐긴다. 우리 국민은 아무 잘못도 없다. 한국이 우릴 무시하는 거다. SNS는 마치 전장 같았습니다. 팩트는 사라지고 감정만 남았죠. 저는 이 상황을 지켜보며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납치당한 건 한국 국민이에요. 범죄 조직이 활개치는 건 캄보디아 땅이고요. 그런데 왜 한국이 비난받아야 합니까? 더 놀라운 건 캄보디아 국민들의 반응이었습니다. 한국군이 쳐들어온다고? 웃기는 소리. 우리 캄보디아군이면 충분해. 일본이면 한국군 제압 가능. 이런 댓글들이 수천 개씩 달렸어요. 저는 군사 전문가입니다. 이런 발언이 얼마나 무지한 건지 단번에 알 수 있었죠. 한국은 세계 군사력 순위 5위입니다. 캄보디아는 90위예요. 비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들은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중국산 무기들을 자랑하기 시작했어요. 우리한테 최신 대전차 미사일 있다. 중국제 장갑차 수백 대 보유 중. 사진까지 올라왔습니다. 녹슨 장갑차 30년 된 낡은 미사일 발사대. 저는 웃음이 나올 뻔했어요. 한국 네티즌들은 팩트로 응수했습니다. 세계 군사력 순위 확인해보세요. 한국 방산 수출 세계 9위입니다. K2 전차, K9 자주포 들어보셨나요? 숫자와 데이터가 쏟아졌죠. 캄보디아 측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자존심은 꺾이지 않았어요. 숫자가 전부는 아니다. 실전 경험이 중요하다. 실전 경험이요? 한국은 휴전 중이지만 세계에서 가장 긴장도 높은 분단 국가입니다.
매일이 준전시 상황이에요. 캄보디아는요? 내전 이후 30년간 제대로 된 군사훈련조차 없었죠. 저는 이 상황을 보며 처음으로 한국군의 진짜 위상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K2 흑표 전차, K9 자주포, 천궁 방공 미사일, 독도함. 하나같이 세계적 수준이었어요. 특히 방산 수출 실적은 놀라웠습니다. 폴란드의 K2 전차 1000대 수출, 호주의 AS-21 레드백 장갑차 수출, 노르웨이의 K9 자주포 수출. 모두 최근 몇 년 사이 일어난 일들이었죠. 그런데 캄보디아는 이 모든 걸 무시했습니다. 한국은 과대평가됐다. 우리가 진짜 힘을 보여주겠다. 무지한 자부심은 언제나 비극을 낳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한국이 외교적으로 고립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전 세계 외신들이 한국을 공격적인 나라로 묘사하기 시작했거든요. 한국의 무력 시위, 동남아 긴장 고조. 팩트는 온데간데 없고 프레임만 남았습니다. 국제 군사 커뮤니티에서도 회의적인 분석이 나왔어요. 한국이 과민 반응한 거 아닌가. 캄보디아 입장도 이해는 간다. 저는 황당했습니다. 납치 피해자는 한국 국민인데 왜 한국이 비난받아야 합니까? 하지만 캄보디아 정부는 계속 강경했어요. 우리는 주권국가다. 내정 간섭 용납 못한다. 그들은 사과 대신 조롱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자료를 파헤치면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죠. 캄보디아가 왜 이렇게 당당할 수 있었을까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중국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었거든요. 군사 원조, 경제 지원, 외교적 뒷배. 캄보디아는 중국의 든든한 우산 아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정경유착이 심각했습니다. 정부 고위층과 범죄 조직이 연결돼 있었죠. 스캠 센터들이 정부 보호 아래 운영되고 있었어요. 프린스 그룹. 그게 핵심이었습니다. 겉으로는 합법 기업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범죄 조직의 본거지였죠. 한국인들이 납치당한 곳도 바로 이들 산하였습니다. 그런데 캄보디아 정부는 이들을 건드리지 않았어요. 아니, 건드릴 수 없었습니다. 뇌물과 커넥션으로 얽혀 있었거든요. 한국이 강경하게 나온 건 이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국민을 구하는 게 아니라 범죄 구조 자체를 무너뜨려야 했던 거죠. 한국 정부는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프린스 그룹과 캄보디아 정부의 연결고리를 파헤쳤어요. 그리고 그 자료들을 국제사회에 공개했죠. 미국이 움직였습니다. 영국도 뒤따랐어요. 프린스 그룹에 대한 자산 동결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재산 몰수까지 단행됐죠. 캄보디아 정부는 당황했습니다. 자존심으로 부패를 덮으려 했지만 결국 진실이 드러난 겁니다. SNS에서는 한국 국기를 불태우는 영상까지 올라왔어요. 한국 대사관 앞에서 시위가 벌어졌죠. 한국은 물러가라. 캄보디아를 무시하지 마라. 저는 이 모든 상황을 냉정히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교 마찰이 아니었어요. 뭔가 더 큰 일의 시작 같았죠. 그리고 제 예감은 적중했습니다. 불과 몇 달 후 캄보디아와 태국 국경에서 충돌이 발생했거든요. 그때부터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캄보디아가 그토록 무시하던 한국. 뜻밖에도 그 한국의 기술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내려왔습니다. 캄보디아와 한국의 온라인 전쟁은 계속됐습니다. 프린스 그룹 자산 동결 이후 캄보디아 여론은 더욱 악화됐어요. 국민들의 분노는 폭발 직전이었죠. 그들에게 필요한 건 적이었습니다. 한국은 완벽한 타깃이었어요. 캄보디아 군사 커뮤니티가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군사력을 보여줘야 해. 한국이 우릴 무시하게 둘 순 없어. 사진들이 쏟아졌어요. 중국산 대전차 미사일, 장갑차, 수송 헬기. 이게 캄보디아군의 실력이다. 1분이면 한국군 제압 가능. 댓글은 수천 개를 넘어섰습니다. 저는 그 사진들을 분석했어요. HJ-8 대전차 미사일. 1980년대 개발된 구형이었습니다. 유효 사거리 고작 2km. 타입 63 장갑차. 1960년대 설계된 낡은 모델이죠. 장갑 두께 14mm. 소총탄도 막기 어려운 수준이었어요.
사진 속 전차는 녹슬어 있었습니다. 도색은 벗겨졌고 궤도는 마모됐더군요. 30년은 좋게 넘어 보이는 장비였죠. 저는 허탈했습니다. 그들의 자부심은 근거 없는 환상이었거든요. 한국 네티즌들이 움직였습니다. 팩트로 무장한 반격이었어요. 세계 군사력 순위 보세요. 한국 5위, 캄보디아 92. K2 전차 관통력 650mm 이상. 캄보디아 장갑차는 14mm예요. 숫자가 쏟아졌습니다. K9 자주포 사거리 40km. 천국 미사일 요격률 95%. 방산 수출액 172억 달러. 모두 검증된 데이터였죠. 폴란드에서 사격하는 K9 자주포 사진. 노르웨이 설원을 달리는 K2 전차 영상. 에스토니아에 인도된 K9 부대 사진. 실전 배치된 증거들이 올라왔어요. 캄보디아 측은 조용해졌습니다. 반박할 근거가 없었거든요. 침묵이 흘렀어요. 하지만 자존심만은 남아 있었습니다. 숫자가 다가 아니야. 실전은 달라. 그들은 여전히 믿고 싶어 했죠. 저는 한국군 자료를 더 찾아봤습니다. 나토 데이터베이스를 열었어요. 국방 예산 연간 540억 달러. 세계 10위 수준이었습니다. 캄보디아는 고작 6억 달러. 90배 차이였죠. 방산 수출 세계 9위. K2 전차 폴란드 1000대 계약. 레드백 장갑차 호주 수출. K9 자주포 10개국 이상 판매. 숫자를 보며 깨달았습니다. 제가 한국을 과소평가했구나. 무기란 숫자가 아니라 품질이더군요. 자존심은 언제나 기술 앞에서 무너집니다. 그때였어요. 새로운 뉴스가 떴습니다. 태국 캄보디아 국경 충돌 발생.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프레아 비히어 사원 지역이었어요. 오래된 분쟁 지역이죠. 이 지역은 역사가 복잡합니다. 1962년 국제사법재판소가 태국 땅이던 프레아 비히어 사원을 캄보디아 영토로 판결했어요. 태국은 받아들이지 못했죠. 사원은 캄보디아 땅이지만 접근로는 태국 쪽에 있었거든요. 양국은 60년 넘게 이 문제로 갈등했습니다. 2008년에는 총격전까지 벌어졌어요. 2011년에도 포격전이 있었죠. 사상자가 수십 명 나왔습니다. 그 후 10년 넘게 소강 상태였는데 갑자기 다시 불붙은 겁니다. 저는 의아했어요. 왜 지금이죠? 자료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패턴을 발견했어요. 캄보디아 정부가 의도적으로 긴장을 조성하고 있었습니다. 국경 지역의 병력을 증강했어요. 순찰을 늘렸죠. 태국 측 초소에 접근하는 빈도가 잦아졌습니다. 도발이었어요. 왜 갑자기 이러는 걸까요?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국민들의 분노를 돌릴 곳이 필요했던 거예요. 프린스 그룹 사건으로 캄보디아는 국제적 망신을 당했습니다. 미국과 영국의 제재까지 받았죠. 스캠 범죄 천국이라는 낙인이 찍혔어요. 정부는 패닉 상태였습니다. 국민들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려야 했죠. 그래서 선택한 게 태국이었어요. 오래된 영토 분쟁을 다시 꺼낸 겁니다. 국민들에게 외부의 적을 만들어준 거죠. 우리의 영토를 지켜야 한다. 태국의 도발을 막아야 한다. 여론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스캠 범죄 이야기는 뒤로 밀렸습니다. 태국과의 갈등이 전면에 나왔죠. 캄보디아 정부의 계산이었어요. 국제 이미지도 세탁할 수 있었습니다. 범죄 국가가 아니라 영토를 수호하는 나라로 보이게 만드는 거죠. 일석이조였습니다. 저는 이 전략을 보며 한숨이 나왔어요. 국민을 기만하는 고전적 수법이었거든요. 내부 문제를 외부 갈등으로 덮는 거죠. 하지만 태국은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군사력 순위 25위.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강한 군대 중 하나예요. 미국과 군사 동맹 관계를 맺고 있죠. F-16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현대화된 육군 장비도 갖췄어요. 캄보디아와는 차원이 달랐죠. 저는 태국군 정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태국이 한국산 무기를 도입했더군요. T-50 고등훈련기. 경공격기로 개조 가능한 모델이었습니다. 12대를 구매했어요. 실전 배치까지 완료했죠. 저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한국산 무기가 실전에 투입될 수도 있겠구나. 캄보디아가 그토록 무시하던 한국 기술. 그게 하늘에서 나타날 수도 있는 거예요. 더 찾아봤습니다. 태국은 한국산 유도폭탄도 구매했더군요. KGB. 정밀 타격용 폭탄이었습니다. GPS 유도 방식이에요. 명중률이 매우 높았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미국 F-16 전투기와 완벽하게 호환됐습니다. 태국 공군이 보유한 F-16에 장착 가능했던 거예요.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한국은 이미 동남아시아에 발을 들여놓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캄보디아는 이 사실을 몰랐죠. 그들은 여전히 중국산 무기를 자랑하고 있었어요. 태국 국경에 병력을 집결시켰습니다. 포를 배치했죠.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어요. 저는 상황을 예의주시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국경 충돌이 아니었어요. 현대 무기의 실전 테스트가 될 수도 있었죠. 중국산 대 한국산, 구형 대 최신형, 허세대 기술. 머릿속으로 시나리오를 그렸습니다. 만약 태국이 F-16을 띄운다면, 만약 KGB를 투하한다면, 캄보디아는 어떻게 대응할까요? 그들의 낡은 방공망으로 막을 수 있을까요? 답은 명확했습니다. 불가능이었죠. 며칠 후 예상은 현실이 됐습니다. 태국 캄보디아 국경에서 총격전이 발생했어요. 캄보디아군이 먼저 발포했습니다. 태국군이 응사했죠. 포격전으로 확대됐어요. 캄보디아는 중국산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태국 측 벙커를 노렸죠. 그리고 태국 공군이 움직였습니다. 출격 명령이 떨어졌어요. 저는 군사 채널을 통해 실시간 정보를 받았습니다. F-16 편대가 이륙했다는 소식이었죠. 그리고 그 밑에 달린 폭탄은 다름 아닌 KGB였습니다. 한국산 훈련기가 전장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하늘을 가른 번개가 내려쳤습니다. 한국산 번개였죠. 이번 충돌은 단순한 충돌이 아니었어요. 본격적으로 실탄이 오가고 포탄이 터졌죠. 저는 나토 군사 채널을 통해 실시간 정보를 받고 있었습니다. 프레아 비히어 국경지역. 캄보디아군이 태국 측 초소를 향해 포격을 시작했어요. 태국군이 즉각 응사했습니다. 포격전이 밤새 계속됐죠. 양측 모두 병력을 증강했어요. 캄보디아는 중국제 장갑차 20여 대를 투입했습니다. 보병 300명도 국경으로 이동했죠. 태국 측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M60 전차를 배치했습니다. 포병 부대가 진지를 구축했죠.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저는 상황을 예의주시했어요. 이건 단순한 국경 분쟁이 아니었습니다. 현대 무기의 실전 테스트장이 될 거라는 예감이 들었죠. 그리고 그 예감은 적중했어요. 태국 공군 사령부가 움직였습니다. F-16 전투기 편대에 출격 명령이 떨어졌죠. 4대의 F-16이 이륙했어요. 그런데 주목할 건 장착 무기였습니다. 미국제 폭탄이 아니었어요. 한국산 KGB였죠. GPS 유도 정밀 폭탄입니다. 저는 숨을 죽였어요. 한국 무기가 정말 실전에 투입되는구나. F-16 편대가 국경 상공에 진입했습니다. 고도 5,000m를 유지하며 비행했죠. 목표는 캄보디아군 무기 저장소였어요. 국경에서 15k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편대장이 목표물을 확인했어요. 레이더에 포착됐죠. GPS 좌표가 입력됐습니다. KGB 투하 준비 완료. 투하. 명령이 떨어졌어요. 폭탄이 분리됐습니다. 날개가 펼쳐졌죠. KGB는 일반 폭탄과 달랐어요. 작은 날개가 달려 있었습니다. 활공하며 목표물로 향했죠. GPS가 실시간으로 궤도를 조정했어요. 바람, 기압, 속도 모두 계산됐습니다. 저는 군사 채널 화면을 응시했어요. 위성 영상이 실시간으로 전송되고 있었습니다. 폭탄이 낙하했죠. 정확히 무기 저장소를 향했어요. 그리고 명중했습니다. 폭발이 일어났죠. 화염이 치솟았어요. 2차, 3차 폭발이 연쇄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저장된 탄약들이 함께 터진 거예요. 저는 경악했습니다. 100% 명중이었어요.
오차 범위 1m 이내. 네 발의 KG집이 모두 정확히 목표물을 타격했습니다. 군사 채널이 술렁였어요. 이게 가능한 건가? 한국 폭탄이 저렇게 정확해? 분석가들이 긴급 회의를 시작했죠. 미국 국방부도 움직였습니다. 나토 본부에도 보고가 올라갔어요. 저는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KGB에 대한 정보를 찾았죠. 정식 명칭은 한국형 GPS 유도폭탄. 500파운드급이었어요. GPS와 관성 항법 장치를 결합한 방식입니다. 명중률 95% 이상. 그리고 가장 중요한 특징. 미국제 F-16에 완벽하게 호환됐습니다. 별도 개조 없이 장착 가능했죠. 이건 엄청난 의미였어요. 전 세계가 F-16을 운용하고 있거든요. 30개국 이상이에요. 그 모든 F-16에 한국 폭탄을 장착할 수 있다는 뜻이었죠. 영국 BBC가 긴급 뉴스를 내보냈습니다. 태국 캄보디아 충돌, 한국 무기 첫 실전 투입. 미국 CNN도 보도했어요. 날개 달린 폭탄, 한국 기술력 증명. 군사 전문 채널들이 집중 조명했습니다. KGB, 미국 JDAM 대체 가능성. 한국 방산 새로운 강자 등극. 소셜미디어가 폭발했어요. 한국 폭탄이 미국 전투기에 달린다고? 이게 진짜야? 댓글이 수천 개씩 달렸습니다. 저는 계속 상황을 추적했어요. F-16 편대가 귀환했습니다. 그런데 4시간 후 또다시 출격했죠. 캄보디아군이 추가 병력을 투입했거든요. 두 번째 타격이 시작됐어요. 이번에도 KGB였습니다. 목표는 포병 진지. 6발의 폭탄이 투하됐죠. 전부 명중했어요. 캄보디아군 포진지가 초토화됐습니다. 포 8문이 파괴됐죠. 탄약 트럭도 폭발했어요. 정밀도가 놀라웠습니다. 하루에 2번 출격. 모두 성공이었죠. 그런데 태국 공군은 멈추지 않았어요. 다음 날도 출격했습니다.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죠. F-16이 하루 2회씩 출격했어요. 캄보디아군 보급로를 차단했습니다. 지휘소를 타격했죠. 통신시설도 파괴했어요. KGB의 활약이 계속됐습니다. 명중률은 한 번도 떨어지지 않았어요. 98%를 유지했죠. 전 세계가 주목했습니다. 한국 방산 업체에 문의가 쏟아졌어요. KGB 구매 가능한가? 가격은 얼마인가? 폴란드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호주도 문의했죠. 노르웨이까지 가세했어요. 한국 방산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수출 계약 협상이 시작됐죠.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한국 기술이 이 정도였다니. 그런데 5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상한 보고가 올라왔어요. F-16 한 대에서 엔진 경고등이 켜졌다는 거예요. 정비팀이 확인했습니다. 엔진 과열 징후가 발견됐죠. 잦은 출격 때문이었어요. 하루 2회 출격은 전투기의 무리였습니다. 냉각 시간이 부족했죠. 다음 날 또 다른 F-16에 문제가 생겼어요. 유압 시스템 이상. 세 번째 기체도 점검이 필요했습니다. 레이더 오작동이었죠. 태국 공군은 당황했습니다. 4대 중 3대가 정비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 남은 건 한 대뿐이었어요. 작전 지속이 불가능했죠. 긴급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작전을 중단할 순 없어. 캄보디아군이 재정비하고 있어. 공군 사령관이 고민에 빠졌어요.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F-16 정비에는 최소 일주일이 걸렸어요. 부품 교체가 필요했죠. 전문 기술진도 부족했습니다. 태국은 결단을 내려야 했어요. 미국 대사관에 긴급 연락을 취했습니다. F-16 기체 이상에 대한 기술 자문이 필요합니다. 정비 지원을 요청합니다. 부품 긴급 수송도 부탁드립니다. 미국 측은 즉각 대응했어요. 기술진 파견을 약속했죠. 부품도 공수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문제였어요. 최소 3일은 걸렸죠. 그 사이 캄보디아는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국경 지역으로 병력을 더 보냈어요. 중국제 무기도 추가 배치했죠. 저는 긴장했습니다. 태국이 공중 우위를 잃는 순간 전세가 바뀔 수도 있었거든요.
태국 공군 사령부는 밤새 회의했습니다. 어떻게든 작전을 계속해야 해. F-16 없이는 불가능해. 다른 방법이 없을까? 고민이 깊어졌죠. 한편 캄보디아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태국 공군의 출격이 멈춘 걸 포착했어요. SNS에서 환호했죠. 태국이 약해졌다. 한국 무기도 결국 한계가 있어. 우리가 승기를 잡았다. 정부 대변인이 발표했습니다. 태국 공군이 작전을 중단했다. 우리의 방어가 성공한 것이다. 거짓 선전이었어요. F-16이 멈춘 건 기체 정비 때문이지. 캄보디아 방어 때문이 아니었죠. 하지만 그들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이기고 있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반격을 준비하기 시작했죠. 중국산 무기가 다시 등장할 차례였습니다. 태국 공군이 멈춘 틈. 캄보디아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정부 긴급회의가 소집됐어요. 지금이 반격할 때다. 태국 F-16이 작동하지 않는다. 우리 무기로 제압할 수 있어. 결정이 내려졌죠. 중국제 무기를 전면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국경 지역으로 장비가 이동했어요. HJ-8 대전차 미사일 발사대 12기, 타임 69 전차 15대, 다연장 로켓포 8문, 모두 중국산이었죠. 군 대변인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충분한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 태국의 도발에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 카메라 앞에서 자신감을 내비쳤어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현실을 모르고 있었죠. 하지만 캄보디아의 전략은 군사적인 것만이 아니었어요. 여론전이 시작됐습니다. SNS에 게시물이 쏟아졌죠. 태국이 갑자기 강해진 이유. 한국이 뒤에서 조종하고 있다. 뒷돈을 받은 게 분명해. 증거 없는 주장들이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믿기 시작했습니다. 댓글이 폭발했죠. 한국이 태국한테 돈 줬다는 거야? 그래서 한국 무기를 쓰는 거구나. 비겁한 방법이네. 허위 정보가 빠르게 확산됐습니다. 조작된 문서까지 등장했어요. 한국-태국 비밀 군사 협정이라는 제목의 가짜 문서였죠. 한국이 태국에 10억 달러를 지원했다는 내용이었어요. 물론 전부 거짓이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믿었죠. 캄보디아 정부는 이를 방치했어요. 아니, 오히려 부채질했습니다. 정부 관계자가 인터뷰에서 말했죠. 한국의 개입 의혹을 조사 중이다. 태국이 혼자 힘으로 이길 순 없다. 분명 외부 세력이 있다. 한국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암시는 충분했죠. 다음 날 더 과격한 발언이 나왔습니다. 캄보디아 의회 의원이 연설했어요. 한국은 우리를 무시했다. 이제 대가를 치러야 한다. 그리고 충격적인 말이 튀어나왔죠. 필요하다면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 수도 있다. 저는 화면을 보며 경악했습니다. 군사력 90위 국가가 5위 국가를 위협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하지만 캄보디아 온라인은 열광했습니다. 맞아, 한국을 응징해야 해. 서울을 공격하자. 우리 미사일이면 가능해. 광기에 가까웠죠. 한국 대사관 앞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10여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됐죠. 다음 날엔 100명이 넘었어요. 점점 더 많은 인파가 모였죠. 태국 손을 잡은 한국은 물러가라. 캄보디아를 무시하지 마라. 한국 제품 불매하자. 구호가 울려 퍼졌어요. 저는 이 광경을 보며 씁쓸했어요. 그들의 분노는 잘못된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태국에 무기를 판매했을 뿐이에요. 정상적인 방산 수출이었죠. 국제법상 아무 문제 없는 거래였습니다. 하지만 캄보디아는 이를 침략 행위로 규정했어요. 정부 성명이 발표됐습니다. 한국의 무기 수출은 지역 평화를 위협한다. 동남아시아 안보를 교란하는 행위다. 국제사회는 한국을 규탄해야 한다. 허위 정보는 계속 퍼져나갔어요. 한국이 태국 조종사를 훈련시켰다. 한국 군사 고문단이 태국에 파견됐다. 한국이 태국에 군자금을 대고 있다.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하지만 검증 없이 확산됐죠. 일부 외신도 이를 보도하기 시작했어요.
캄보디아 태국 분쟁, 한국 무기 의혹, 한국 무기 수출, 동남아 긴장 고조. 프레임이 씌워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답답했어요. 팩트는 간단했거든요. 태국이 한국 무기를 구매했다. 그 무기가 실전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였다. 그게 전부였죠. 하지만 캄보디아는 이를 음모론으로 만들었어요. 한국 온라인도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캄보디아가 미쳤나? 서울을 불바다로. 어떻게? 90위가 5위한테 덤빈다고? 분노한 댓글들이 쏟아졌죠. 하지만 한국 정부는 조용했어요.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대응하지 않았죠. 저는 이 침묵이 의미심장하다고 느꼈어요. 한국은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캄보디아의 도발에 말려들지 않았죠. 그 대신 팩트만 제시했어요. 외교부 대변인이 짧게 브리핑했습니다. 한국의 방산 수출은 국제법에 부합한다. 정상적인 상업 거래였다. 추가 논평은 하지 않겠다. 그게 전부였어요. 감정도 없고 변명도 없었죠. 그저 사실만 말했습니다. 캄보디아는 더욱 격분했어요. 한국이 오만하다. 우리를 무시하고 있어. 시위는 더 격렬해졌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방관했어요. 정부가 묵인하는 게 분명했죠. 저는 이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캄보디아의 전략이 보였어요. 내부 문제를 외부로 돌리는 고전적 수법. 프린스 그룹 스캔들을 덮으려는 거였죠. 국민들의 분노를 한국으로 향하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효과가 있었어요. 프린스 그룹 이야기는 뉴스에서 사라졌습니다. 온통 한국 비난으로 도배됐죠. 정부는 원하는 걸 얻었어요. 하지만 국제사회는 달랐습니다. 미국은 냉담했어요. 영국도 마찬가지였죠. 나토는 아예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캄보디아 편을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회의적인 시선이었죠. 군사 전문가들이 분석을 내놨습니다. 캄보디아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 한국 무기 수출은 합법이다. 이건 여론 호도다. 하나둘씩 팩트가 드러났어요. 캄보디아의 거짓말이 탄로나기 시작했죠. 하지만 캄보디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 큰 거짓말로 덮으려 했어요. 한국이 우리 국민을 매수하고 있다. 한국 스파이가 활동 중이다. 황당한 주장들이 계속됐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짓말은 언제나 더 큰 거짓말을 부르는 법이에요. 그리고 결국엔 무너집니다. 캄보디아는 그 사실을 곧 깨닫게 될 거예요. 국경에서는 긴장이 계속됐습니다. 캄보디아군이 중국제 무기를 배치했죠. 발사 준비를 마쳤어요. 곧 반격에 나설 태세였습니다. 태국 측은 방어 태세를 강화했어요. F-16 정비가 계속되고 있었죠. 미국 기술진이 도착했습니다. 부품도 도착했어요. 하지만 아직 시간이 필요했죠. 양측 모두 다음 움직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폭풍전야였어요. 한국은 계속 침묵했습니다. 캄보디아의 도발에도 반응하지 않았어요.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는 협박에도 말이죠. 외교부는 추가 논평을 거부했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그게 전부였어요. 저는 이 태도가 인상적이었습니다. 감정적으로 맞서지 않는 거죠. 한국 온라인도 놀라운 반응을 보였어요. 처음엔 분노했습니다. 캄보디아가 미쳤다. 대응해야 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졌죠. 굳이 상대할 필요 없어. 사실로 증명하면 돼. 저들이 알아서 무너질 거야. 냉정함이 자리 잡았어요. 감정보다 원칙을 택한 겁니다. 한국 정부도 마찬가지였죠. 국방부는 일상적인 브리핑만 했어요. 우리 방산 수출은 투명하게 진행됩니다. 모든 절차는 국제법을 준수했습니다. 태국은 정당한 구매자입니다. 담담한 어조였어요. 변명도 없고 흥분도 없었죠. 저는 이 나라의 국민들이 놀라웠습니다. 감정보다 팩트를 앞세우더군요. 캄보디아와는 정반대였어요. 그들은 외쳤고 한국은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이 더 강력했죠. 국제사회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군사 전문가들이 분석에 나섰습니다.
영국 왕립국제문제연구소가 보고서를 냈어요. 태국 캄보디아 충돌 심층 분석이라는 제목이었죠. 저는 그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핵심 내용이 눈에 들어왔어요. 이건 단순한 국경 분쟁이 아니다. 현대 무기 체계의 실전 검증장이다. 한국산 대 중국산 무기의 대결이다. 정확한 분석이었어요. 미국 랜드 연구소도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동남아 분쟁과 무기 체계 평가. 내용은 더 구체적이었죠. KGB 정밀 타격 능력은 검증됐다. F-16 호환성은 전략적 가치가 크다. 중국제 무기의 신뢰도는 의문이다. 숫자와 데이터로 가득했어요. 명중률, 사거리, 정확도. 모두 한국 무기가 앞섰습니다. 나토 군사위원회도 회의를 열었어요. 안건은 아시아 무기 시장 변화였죠. 저도 그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영국 대표로 말이에요. 각국 대표들이 발언했어요. 프랑스 장군이 말했습니다. 한국 무기 성능이 예상을 뛰어넘었다. 유럽 시장도 주목해야 한다. 독일 분석관도 동의했죠. KGB는 우리 공군에도 적합하다. 도입 검토가 필요하다. 폴란드 대표는 더 적극적이었어요. 이미 K2 전차를 주문했다. 추가로 K9 자주포도 구매할 것이다. 한국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다. 회의실 분위기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평가가 달라졌어요. 더 이상 신흥국이 아니었죠. 주요 방산 강국으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일본 방위성도 보고서를 냈어요. 동남아 분쟁이 주는 시사점. 내용은 놀라웠습니다. 한국 무기 체계는 일본도 참고할 만하다. KGB 같은 정밀 무기가 필요하다. 경쟁국이 인정하는 수준이었죠. 호주 국방부도 움직였습니다. 한국산 무기 추가 도입 검토라는 발표가 나왔어요. 레드백 장갑차에 이어 추가 구매를 고려한다는 내용이었죠. 전 세계 군사 커뮤니티가 들끓었습니다. 포럼마다 토론이 이어졌어요. 한국 무기가 이 정도일 줄 몰랐다. 실전 데이터가 이를 증명했다. 중국 무기는 과대평가됐다. 전문가들의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이건 무기의 대결이라고요. 한국 기술 대 중국 기술. 정밀함 대 물량. 품질 대 가격. 그리고 결과는 명확했어요. 한국이 압도하고 있었죠. 캄보디아는 이 흐름을 감지했습니다.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여론전이 먹히지 않았거든요. 외신들은 캄보디아 주장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회의적이었죠. BBC 기자가 캄보디아 대변인을 인터뷰했어요. 한국이 뒷돈을 댔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대변인은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건 조사 중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정황이 있어요. 기자가 재차 물었죠. 정황이 아니라 증거를 보여주세요. 대답이 없었어요. CNN도 비슷했습니다.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실 건가요? 캄보디아 의원이 당황했죠. 그건 비유적 표현이었습니다. 실제로 공격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변명으로 들렸어요. 로이터 통신이 팩트체크 기사를 냈습니다. 캄보디아 주장 검증. 하나하나 거짓이 드러났어요. 한국 태국 비밀 협정 없었습니다. 한국의 군자금 지원 근거 없음. 한국 군사 고문단 파견 사실 없음. 모두 허위였죠. 국제사회의 시선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캄보디아 외교는 고립되기 시작했어요. 아세안 회의에서도 냉대받았죠. 의장국이 캄보디아 발언을 제지했습니다. 증거 없는 주장은 자제해 주십시오. 모욕적이었어요. 캄보디아 대표는 얼굴이 빨개졌죠. 저는 이 장면들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진실보다 빠른 건 오해지만 결국 진실이 승리한다는 걸요. 군사 분석가들은 더 깊이 파고들었어요. 왜 캄보디아가 이렇게 반응하는지 말이죠. 답은 내부에 있었습니다. 정경유착이 심각했어요. 부패한 정권이 수십 년간 지속됐죠. 범죄 조직이 정부 보호를 받았습니다. 프린스 그룹 스캔들은 빙산의 일각이었어요. 더 큰 문제가 숨어 있었죠. 국민들은 가난했지만 고위층은 부유했습니다. 빈부격차가 극심했어요. 교육 수준도 낮았죠.
이런 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신뢰받기는 어려웠습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심층 기사를 냈어요. 캄보디아의 몰락, 부패가 부릉고립. 내용은 날카로웠습니다. 정부가 범죄를 보호하는 나라. 국제사회의 신뢰를 잃었다. 외교적 고립은 자초한 결과다. 가디언도 비슷한 분석을 내놨죠. 캄보디아 자존심으로 진실을 덮다. 하지만 세상은 속지 않는다. 외신들의 평가는 일치했어요. 캄보디아의 여론전은 실패했다고요. 한국에 대한 평가는 정반대였습니다. 냉정하고 성숙한 대응. 감정이 아닌 원칙으로 움직인다. 신뢰할 수 있는 국가. 저는 이 기사들을 읽으며 감탄했어요. 한국은 한마디도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실만 제시했죠. 그리고 세상이 알아서 판단했어요. 캄보디아 내부에서도 균열이 생겼습니다. 일부 지식인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정부가 거짓말하고 있다. 한국은 아무 잘못도 없다. 우리 스스로 문제를 만들었다. SNS에 이런 글들이 올라왔죠. 물론 즉시 삭제됐습니다. 정부가 검열한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은 이미 봤어요. 의구심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한국이 나쁜 걸까? 우리 정부가 거짓말하는 거 아냐? 내부에서 흔들리고 있었죠. 태국도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F-16 정비가 완료됐어요. 미국 기술진의 도움으로 빨리 끝났죠. 출격 준비가 됐습니다. 하지만 태국은 즉시 공격하지 않았어요. 시간을 두고 기다렸죠. 국제 여론이 완전히 기울 때까지요. 현명한 판단이었습니다. 저는 상황을 정리했어요. 한국은 침묵으로 승리하고 있었습니다. 캄보디아는 외침으로 무너지고 있었죠. 세계는 이미 판단을 내렸어요. 누가 진실을 말하는지, 누가 거짓을 퍼뜨리는지, 그리고 어떤 무기가 진짜인지 말이에요. 다음 단계는 명확했습니다. 캄보디아가 중국 무기로 반격할 차례. 그리고 그 무기들의 진짜 실력이 드러날 거예요. 저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캄보디아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국제 여론이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뭔가 보여줘야 했죠. 국경 지역에 배치된 중국제 무기들. 이제 그걸 사용할 시간이었습니다. 새벽 5시였어요. 캄보디아군 포병 부대가 움직였습니다. HJ-8 대전차 미사일 발사대 12기. 목표는 태국 측 벙커였죠. 발사 준비가 완료됐어요. 사령관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발사. 첫 번째 미사일이 발사됐어요. 불꽃이 뿜어져 나왔죠. 미사일이 치솟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궤도가 흔들렸습니다. 좌우로 비틀거렸죠. 그리고 갑자기 방향이 꺾였어요. 목표와 정반대로 날아갔습니다. 5초 후 폭발했죠. 허공에서요. 목표물과는 500m나 떨어진 곳이었어요. 완전히 빗나간 겁니다. 사령관이 당황했어요. 뭐야, 왜 저래? 두 번째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죠. 궤도가 불안정했어요. 목표를 벗어났습니다. 세 번째 미사일은 더 심각했어요. 발사 20초 만에 자폭했습니다. 공중에서 터진 거예요. 파편이 사방으로 흩어졌죠. 일부는 캄보디아군 진지로 떨어졌습니다. 병사 2명이 부상당했어요. 자군 피해였죠. 저는 위성 영상으로 이 장면을 봤습니다. 믿기 어려웠어요. 12발 중 단 한 발도 명중하지 못했습니다. 3발은 자폭했고요. 5발은 목표를 완전히 벗어났죠. 나머지 4발도 빗나가긴 마찬가지였어요. 명중률 0%. 재앙이었습니다. 하지만 캄보디아는 멈추지 않았어요. 타임 69 전차 부대가 전진했습니다. 15대의 전차가 움직였죠. 엔진 소리가 요란했어요. 검은 연기를 뿜으며 달렸습니다. 그런데 3km도 못 가서 문제가 생겼어요. 선두 전차의 엔진이 꺼졌습니다. 과열이었죠. 냉각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 전차는 궤도가 끊어졌습니다. 노후화된 부품이 견디지 못한 거예요. 세 번째 전차는 유압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죠. 포탑이 회전하지 않았습니다. 15대 중 5대가 고장났어요.
아직 전투도 시작하지 않았는데 말이죠. 나머지 10대가 계속 전진했습니다. 태국 진지가 2km 앞이었어요. 포를 발사하려 했죠. 그런데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포탄 장전이 안 됐어요. 자동 장전 장치가 고장났거든요. 수동으로 장전해야 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렸죠. 그 사이 태국군이 대응했어요. 대전차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미국제 제블린이었죠. 정확히 명중했어요. 캄보디아 전차 한 대가 폭발했습니다. 화염에 휩싸였죠. 승무원들이 탈출했어요. 다른 전차들이 당황해서 후퇴했습니다. 작전은 완전히 실패했죠. 저는 경악했어요. 중국제 무기가 이 정도였다니. 숫자로만 보면 인상적이었어요. 미사일 12발, 전차 15대. 하지만 성능은 형편없었습니다. 작동하지 않거나 고장나거나 자폭했죠. 군사 채널이 실시간으로 이 장면을 포착했습니다. 전 세계 분석가들이 지켜보고 있었어요. 반응은 즉각적이었죠. 저게 중국 최신 무기라고? 믿을 수 없는 수준이네. 완전히 망신당했어. 소셜미디어가 폭발했습니다. 캄보디아군 미사일 자폭 영상. 조회수가 순식간에 100만을 넘었어요. 댓글이 쏟아졌죠. 중국산 미사일은 불꽃놀이용인가? 캄보디아가 스스로를 공격했네. 이게 군사작전이야? 조롱이 이어졌습니다. 전문 군사 포럼도 난리였어요. HJ-8은 1980년대 기술이다. 30년 넘은 구형 미사일. 정비도 안 된 무기를 썼다. 중국이 캄보디아한테 불량품 판 거야. 분석이 쏟아졌습니다. 타이프 69 전차도 마찬가지였어요. 1960년대 소련 T-55 카피작. 현대전에는 쓸모없는 골동품. 장갑이 너무 얇아. 한국 K2의 상대가 안 돼. 비교 영상까지 만들어졌습니다. 한쪽에는 한국 KGB가 정확히 목표물을 타격하는 장면. 다른 쪽에는 중국 미사일이 허공에서 자폭하는 장면. 대조가 극명했어요. 품질의 차이가 드러난 겁니다. 국제방산 시장이 요동쳤습니다. 중국 무기 주문 취소가 이어졌어요. 파키스탄이 HJ-8 계약을 철회했습니다. 방글라데시도 전차 구매를 재검토했죠. 미얀마는 아예 한국 무기로 눈을 돌렸어요. 중국 방산업체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신뢰도가 바닥으로 떨어진 거예요. 캄보디아는 패닉 상태였습니다. 자랑하던 무기들이 모두 실패했거든요. 군 대변인은 변명에 급급했어요. 일시적인 오작동이었다. 정비 미숙 때문이다. 무기 자체는 문제없다.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명확했죠. 중국 무기는 실전에서 신뢰할 수 없다. 그게 증명된 겁니다. 더 큰 충격은 중국의 반응이었어요. 중국 외교부가 성명을 냈습니다. 중국은 태국 캄보디아 분쟁의 중립이다. 어느 편도 들지 않는다. 내정 불간섭이 우리 원칙이다. 완전히 손을 뗀 거예요. 캄보디아를 버린 겁니다. 이유는 분명했죠. 자국 무기의 명성이 더 중요했어요. 캄보디아 때문에 망신당할 순 없었습니다. 그래서 관계를 끄는 거예요. 냉정한 계산이었죠. 캄보디아 정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의지하던 뒷배가 사라진 거예요.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중국이 우릴 버렸어. 이제 어떻게 하지? 국제적으로 완전히 고립됐어. 패닉이었죠. 국민들도 동요하기 시작했어요. SNS에 의구심이 퍼졌습니다. 우리 무기가 왜 저래? 중국이 우릴 속인 거야? 정부가 뭘 잘못한 거 아냐? 정부는 검열로 막으려 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사람들은 진실을 보기 시작했죠. 저는 이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캄보디아의 반격은 완전히 실패했어요. 중국 무기는 신뢰를 잃었죠. 중국마저 캄보디아를 버렸습니다. 완전한 고립이었어요. 외교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국제 여론상으로도요. 그들은 스스로 무너졌습니다. 오만과 거짓말이 부른 결과였죠. 태국은 이 모든 걸 지켜봤습니다. 아직 최종 공격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뭔가 다른 준비를 하고 있었죠. 뭔가 더 큰 게 남아 있었어요. 저는 예감했습니다.
이제 진짜 결정타가 나올 거라고요. 12월 중순이었습니다. 태국 공군 기지의 움직임이 포착됐어요. 저는 위성 정보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이상한 점이 보였죠. F-16이 아니었어요. 다른 기종이었습니다. 더 작고 날렵한 형태. 줌을 당겨봤어요. 기체 마킹이 보였습니다. T-50. 한국산 고등훈련기였죠.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훈련기를 실전에 투입한다고요? 믿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사실이었습니다. 6대의 T-50이 활주로에 대기 중이었죠. 무장까지 장착돼 있었어요. KGGB가 달려 있었습니다. 한국산 폭탄이죠. 기관포도 장착됐어요. 완전 무장 상태였습니다. 나토 군사 채널이 긴급 보고를 올렸어요. 태국 T-50 실전 배치 확인. 전 세계 분석가들이 놀랐습니다. 훈련기를 전투에? 미친 짓 아냐? 전투기도 아닌데? 회의적인 반응이었죠. 저도 의문이 들었어요. T-50은 훈련용으로 설계됐습니다. 조종사를 양성하는 기체죠. 물론 경공격기로 개조 가능하긴 했어요. 하지만 F-16 같은 전투기와는 다릅니다. 과연 실전에서 통할까요? 태국 공군 사령부는 결단을 내렸어요. F-16은 정비가 끝났지만 아껴두기로 했습니다. 장기전에 대비한 거죠. 대신 T-50으로 작전을 수행하기로 했어요. 한국산 무기의 진짜 실력을 시험하는 겁니다. 오전 9시. 출격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T-50 편대 6대가 이륙했어요. 엔진 소리가 경쾌했습니다. F-16보다 조용했죠. 하지만 속도는 빨랐어요. 초음속 비행이 가능한 기체였습니다. 국경 상공에 도달했어요. 고도 4,500m. 레이더가 목표물을 스캔했습니다. 캄보디아군 보급 기지였죠. GPS 좌표 입력 완료. KGGB 투하 준비. 편대장이 명령했어요. 투하. 폭탄이 분리됐습니다. 날개가 펼쳐지며 활공했죠. 정확히 목표를 향했어요. 10초 후 명중.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보급 기지가 화염에 휩싸였어요. 정확도가 놀라웠습니다. 오차 범위 50cm 이내. F-16과 똑같은 수준이었죠. 두 번째 목표. 캄보디아군 통신시설. T-50 편대가 접근했어요. 또다시 KGGB를 투하했습니다. 명중했죠. 통신탑이 무너졌어요. 세 번째 목표는 포병 진지. 이번에도 성공. 포 육문이 파괴됐습니다. 하루 동안 T-50은 12회 출격했어요. 36발의 KGGB를 투하했죠. 명중률 97%. 단 한 발만 빗나갔습니다. 전 세계가 충격을 받았어요. 훈련기가 전투기보다 낫다고? 이게 말이 돼? 한국 기술이 이 정도야? 군사 전문가들이 급히 분석에 나섰습니다. 영국 제인스 디펜스가 보고서를 냈어요. T-50, 전투기 수준의 정밀 타격 능력. 현대적 항전 장비 탑재. 훈련기의 개념을 바꿨다. 미국 디펜스 뉴스도 보도했습니다. 한국 T-50, 실전 검증 완료. 저렴한 가격에 높은 성능. 차세대 경공격기 시장 장악 예상. T-50의 장점이 드러났어요. 가격은 F-16의 절반. 유지비는 3분의 1. 하지만 정밀 타격 능력은 비슷했죠. 게다가 더 가벼워서 기동성도 좋았어요. 연료 소비도 적었습니다. 장거리 작전에 유리했죠. 조종하기도 쉬웠어요. 훈련기 출신이니까요. 파일럿 양성 기간도 짧았습니다. 완벽한 경공격기였죠. 전 세계 공군이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필리핀이 문의를 넣었습니다. T-50 구매 가능한가? 태국의 성공 사례를 봤거든요. 인도네시아도 관심을 보였죠. 페루, 콜롬비아까지 가세했어요. 한국 방산 업체는 주문을 받느라 바빴습니다. T-50 수출 계약이 줄을 이었죠. 주가도 급등했어요. 한국 기술력이 완전히 증명된 겁니다. 캄보디아는 무너지고 있었어요. T-50의 연속 타격으로 보급로가 끊겼습니다. 통신도 두절됐죠. 지휘 체계가 마비됐어요. 병사들의 사기는 바닥이었습니다. 중국 무기는 고장났고요.
중국마저 그들을 버렸죠. 더 이상 싸울 명분도 수단도 없었습니다. 12월 25일. 캄보디아 정부가 움직였어요. 태국의 비공식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휴전 협상을 원한다. 태국은 조건을 내걸었죠. 국경 도발 중단. 한국의 공식 사과. 국제법 준수 약속. 캄보디아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12월 27일. 양국 대표가 만났습니다. 휴전 협정이 체결됐죠. 전쟁이 끝났어요. 태국의 완전한 승리였습니다. 그리고 한국 무기의 완벽한 검증이었죠.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군사 분석가로서 22년을 일했어요. 하지만 이런 건 처음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기술력이 전쟁의 판도를 바꾼 거예요. KGGB는 명중률 98%를 기록했습니다. F-16에도 T-50에도 완벽히 호환됐죠. T-50은 훈련기의 한계를 깼어요. 전투기 못지않은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을 다시 봤어요. 더 이상 신흥국이 아니었습니다. 주요 방산 강국이었죠. 신뢰할 수 있는 기술력, 검증된 품질, 합리적인 가격, 모든 걸 갖췄어요. 나토 회의에서 누군가 말했습니다. 이제 한국을 무시할 수 없다. 모두가 동의했죠. 한국 무기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폴란드는 추가 주문을 넣었습니다. 노르웨이도 K9을 더 구매했죠. 호주는 T-50 도입을 검토했어요. 한국 방산 수출액이 2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세계 7위로 올라섰죠. 불과 5년 전만 해도 15위였어요. 놀라운 성장이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태국 캄보디아 분쟁 종합 분석.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국경 분쟁이 아니었다. 현대 무기 기술의 실전 검증장이었다. 한국이 새로운 강자로 떠올랐다. 중국 무기의 신화는 무너졌다. 품질이 숫자를 이겼다. 나토 본부에 제출했죠.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영국 의회에서도 보고됐어요. 한국과의 방산 협력 강화 필요. 권고안이 채택됐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도 변했어요. 한국을 과소평가했던 제 자신을 반성했습니다. 이제는 존경의 눈으로 봅니다. 진짜 강한 나라는 조용히 실력을 쌓는 나라. 필요할 때 정확히 보여주는 나라. 감정이 아니라 기술로 증명하는 나라. 한국이 그랬어요. 캄보디아의 조롱에도 침묵했습니다. 협박에도 반응하지 않았죠. 그저 품질로 답했어요. 그리고 전 세계가 인정했습니다.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강한 나라란 총보다 정신이 앞서는 나라. 기술과 품격을 함께 가진 나라. 한국이 바로 그런 나라였습니다. 휴전 협정이 체결된 다음 날이었습니다. 저는 나토 정보망을 통해 소문을 들었어요. 캄보디아가 한국에 접촉했다는 겁니다. 비공식 채널로요. 처음엔 확인되지 않은 정보였죠. 하지만 며칠 후 영국 정보부에서 확인해줬어요. 사실이었습니다. 캄보디아 외교부 고위 관계자가 은밀히 움직였다더군요. 제3국을 통해 서한을 전달했다고 했어요. 한국 정부에게요. 저는 흥미로웠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던 나라. 한국을 조롱하고 비난하던 나라. 이제 은밀히 접근하고 있었죠. 비공식 채널 정보에 따르면 서한 내용은 이랬습니다. 과거 오해가 있었다. 양국 관계 개선을 희망한다. 한국의 선진 기술을 배우고 싶다. 사과라는 단어는 없었대요. 오해라고 표현했다더군요.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소문은 계속 들려왔어요. 캄보디아가 한국 무기 구매에도 관심이 있다더군요. 태국의 승리를 목격했으니까요. 이제는 그 무기가 필요했던 겁니다. 아이러니했죠. 며칠 후 또 다른 정보가 입수됐습니다. 한국 정부의 반응이었어요. 외교 채널을 통해 전해들었죠. 한국은 냉정했다더군요. 현재로선 협력 계획이 없다. 향후 상황을 보며 검토하겠다. 국제규범 준수가 전제 조건이다. 사실상 거절이었어요. 하지만 완전히 문을 닫지는 않았죠. 조건을 제시한 겁니다. 국제규범을 지키라고요. 스캠 범죄를 근절하라는 의미였습니다.
프린스 그룹 같은 조직을 뿌리 뽑으라는 거죠. 저는 이 정보들을 종합하며 분석했어요. 캄보디아는 난감한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건 자신들의 이권과 직결된 문제였거든요. 쉽게 포기할 수 없었죠. 결국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저는 한국의 태도에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감정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보복하지도 않았죠. 그저 원칙만 제시했어요. 존중받고 싶으면 먼저 존중하라고요. 신뢰받고 싶으면 신뢰할 만한 행동을 하라고요. 당연한 이치였습니다. 하지만 실천하기는 어려운 거죠. 한국은 그걸 해냈어요. 국제사회의 평가가 쏟아졌습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지가 특집 기사를 냈어요. 한국, 새로운 방산 강국으로 부상. 기술력과 품격을 겸비한 나라.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프랑스 르몽드도 보도했습니다. 한국의 절제된 외교. 감정이 아닌 원칙으로 승리. 21세기형 강대국의 모델. 독일 슈피겔은 더 구체적이었어요. 한국 무기, 유럽 시장 공략 본격화. 폴란드에 이어 독일도 관심. 나토 표준 무기 채택 가능성. 미국 뉴욕타임스도 일면에 실었죠. 아시아의 조용한 거인 한국. 기술로 말하는 나라. 방산 수출 200억 달러 돌파. 한국에 대한 재평가가 이어졌어요. 단순히 무기를 잘 만드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나라였죠. 원칙을 지키는 나라였어요. 방산 수출 문의가 폭증했습니다. 폴란드가 추가 계약을 요청했어요. K2 전차 500대를 더 주문했죠. 노르웨이는 K9 자주포를 증량했습니다. 기존 24대에서 48대로요. 호주는 T50 도입을 확정했어요. 24대를 구매하기로 했죠. 필리핀도 계약을 맺었습니다. T50 12대와 KGGB 500발. 인도네시아는 더 큰 규모였어요. 레드백 장갑차 100대. K9 자주포 36문. KGGB 1000발. 이집트도 가세했죠. K9 자주포 추가 주문. 천궁 방공 미사일 도입 검토. 사우디아라비아까지 관심을 보였어요. 한국 무기의 실전 성능을 확인했거든요. 계약 협상이 시작됐습니다. 한국 방산 업체는 주문을 소화하느라 바빴어요. 생산 라인을 증설했죠. 기술진을 충원했습니다. 2025년 한 해 수출액이 250억 달러를 넘었어요. 세계 6위로 올라섰죠. 불과 10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일이었습니다. 저는 나토 회의에서 보고했어요. 한국 방산의 부상과 시사점. 각국 대표들이 경청했습니다. 영국 국방부 차관이 질문했어요. 한국 무기의 경쟁력은 무엇입니까? 저는 답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째, 검증된 기술력. 둘째, 합리적인 가격. 셋째, 신뢰할 수 있는 품격. 특히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독일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품격이요? 제가 설명했죠. 한국은 무기를 팔지만 분쟁을 조장하지 않습니다. 정당한 방어용으로만 수출하죠. 국제 규범을 철저히 지킵니다. 이게 신뢰를 만듭니다. 프랑스 장군이 동의했어요. 맞습니다. 러시아나 중국과는 다르죠. 한국은 책임감이 있어요. 회의 후 많은 이들이 제게 왔습니다. 한국과 협력하고 싶다. 어떻게 접촉하면 되나? 저는 연락처를 알려줬어요. 한국 방산 업체들에도 전달했죠. 교량 역할을 한 겁니다. 저는 이제 한국을 분석 대상이 아니라 협력 파트너로 봅니다. 개인적으로도 변화가 있었어요. 제 보고서 스타일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냉정하게 수치만 나열했어요. 이제는 맥락을 중시하죠. 기술 뒤에 있는 정신을 봅니다. 숫자 너머의 철학을 읽어요. 한국이 그걸 가르쳐줬습니다. 며칠 전 영국 의회에서 발표했어요. 21세기 국방 협력의 새로운 방향. 한국과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의원들이 관심을 보였죠. 한국 무기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 기술 교류도 추진하자.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다. 결의안이 통과됐어요. 영국 한국 방산 협력 강화. 공식 협의가 시작될 겁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말했습니다.
존중이야말로 국가의 무기입니다. 한국이 그걸 증명했어요. 기술만으론 부족합니다. 품격이 있어야 하죠. 한국은 둘 다 가졌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저는 감동했습니다. 22년간 군사 분석가로 일했어요. 수많은 나라를 봤죠. 강한 나라, 부유한 나라, 기술 좋은 나라. 다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기술도 있고 정신도 있었죠. 힘도 있고 절제도 있었어요. 이기고도 겸손했습니다. 도발당해도 냉정했죠. 승리에도 자랑하지 않았어요. 그저 묵묵히 일했습니다. 이게 진짜 강함이었어요. 어제 제 손자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세상에서 제일 강한 나라가 어디예요? 저는 답했죠. 한국이란다. 왜요? 미국이 아니에요? 미국은 힘이 세지. 하지만 한국은 정신이 강해. 그게 더 중요하단다. 손자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아직 어리니까요. 하지만 언젠가 알 겁니다. 진짜 강함은 총이 아니라고요. 정신이라고요. 저는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습니다. 마지막 보고서를 쓰고 있어요. 제목은 기술과 정신의 나라, 한국입니다. 22년 경력의 결정판이죠. 그 안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평생 수많은 나라의 무기를 분석해왔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깨달은 건 단순한 기술의 우월이 아니었다. 한국은 존중받기 위해 싸우지 않는다. 그들은 품질로 신뢰를 얻고 절제로 존중을 얻는다. 캄보디아의 오만과 태국의 실전은 그 사실을 증명했다. 이제 나는 확신한다. 강한 나라란 총보다 정신이 앞서는 나라라는 것을. 기술과 품격을 함께 가진 나라라는 것을. 한국이 바로 그런 나라다. 보고서를 마무리하며 생각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분석이었다고요. 숫자가 아니라 가치를 배웠으니까요. 힘이 아니라 존중을 받으니까요. 한국은 제게 가르쳐줬어요. 진정한 강대국의 모습을요. 세상은 변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그 변화를 이끌고 있어요.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겸손하지만 당당하게. 저는 이제 한국을 분석이 아닌 존경의 대상으로 기록합니다. 캄보디아의 오만은 무너졌고 중국 무기의 신화는 깨졌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조용했어요. 승리에도 자랑하지 않았고 도발당해도 품격을 잃지 않았죠. 기술로 증명했고 절제로 존중받았습니다. 여러분, 진짜 강한 나라란 무엇일까요? 총이 많은 나라일까요? 아니면 정신이 강한 나라일까요? 한국은 둘 다 가진 나라였습니다. 세계가 인정한 기술력과 세계가 존경하는 품격. 이것이 대한민국입니다. 기술과 정신으로 세계를 감동시킨 오늘의 사연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